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제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그날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으로 그닥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제 친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정말 한순간에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신혼집 계약도 다 해둔 상태였는데 할아버지 사업에 대한 피해금을 메워야 해서 전세금을 빼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다가 모았다더라고요. 할아버지 댁도 팔아버리고 결혼식조차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직원들이 웃으면서 결혼식장을 올 리도 없었고 결혼식장 비용도 빼서 할아버지를 가져다 드려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도 백수가 되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친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 조금만 미루자. 1년, 아니다, 딱 2년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아버지는 엉망인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결혼을 하는 건 어머니에게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셨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엄청 현명하십니다. 뚝심도 있고 생활력도 아주 강하신 분이시죠. 부부가 되기로 했으면 어려운 상황도 같이 헤쳐나가야지. 내가 남이에요? 예정대로 우리 식 올리기로 한 날 우리 결혼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둘이서 배 든든하게 채우고 혼인신고하러 가요. 내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저희 어머니 진짜 당돌하시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아파트 뒷골목에 있는 방 하나짜리 빌라에 월세를 내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파트에 꼭 가리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상황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빚이 많은 친할아버지에게 달달이 얼마씩을 보태드리기로 했었고 외할머니도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장녀셨던 어머니가 병원비를 보태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시지를 않아서 수입이 없었는데 나가는 돈만 많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라고는 부도난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게 전부였던 아버지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면접장을 전전하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밥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밥 배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급여도 적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집에 출근하시기 전에는 신문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얼추 회사원 월급 정도는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양가를 도와주고 생활을 꾸리기에는 택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심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 이틀은 집에서 손부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너무너무 행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으로 만나서 불타는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셨던 거였거든요. 이런 고난이 닥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도 두 분의 사랑을 회방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두 분 사이에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고요. 분명 너무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식당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을 계속하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할머니가 하늘로 긴 여행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마음이 상하신 어머니는 하혈을 한번 하시고 피고임도 심하셔서 식당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건 맞지만 마음이 내내 불안하시더래요.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손부업은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창문 너머의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요. 여보, 나 합격했어. 불안하고 힘든 하루들의 연속이던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밥집 배달을 하시면서 계속 다른 회사 면접을 보셨거든요. 더 안정적인 수익과 발전 있는 직업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한 일회용품 제작 회사에서 면접을 보셨다가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날부로 아버지는 신문 배달과 밥집을 그만두시고 매일 아침 어머니가 다려주신 양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아버지는 입사 1년 만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규모가 크고 까다로운 거래처와의 거래를 아버지가 성사시켰고, 이를 대단히 여긴 회사 대표가 아버지를 승진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다 좋아질 일만 남았어. 아버지도 얼마 전에 빚 다 청산하셨대. 큰아버지들이 도와주신 것 같더라고.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여보랑 나. 그리고 우리 아기, 소희만 생각하자. 열심히 돈 벌 테니까 여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저 아파트 꼭 가자. 알겠지? 그해 어머니는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고, 이른둥이였던 저는 걱정과 달리 매우 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좋아질 일만 남은 건가 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IMF.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이 3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마음이 저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의 회사도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기였을 때라 그 당시에 정확한 전말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다니셨던 회사도 어음으로 계약한 곳이 수두룩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부도가 났고 회사 앞에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동료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갈 곳 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회사를 향해 욕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대자보를 붙여도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도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잘 풀리나 했는데 또다시 원점이 되다니. 아니, 오히려 그보다 못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이제는 자식까지 있는 입장이니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큰아빠와 큰어머니들에게 사정을 해서 아무거나 좋으니 일자리 하나만 마련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땐 큰아빠 큰어머니들이라고 안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결혼하셨을 때 할아버지 회사가 위기를 겪은 적이 있으니 다들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모두 힘을 모아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배달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기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택배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지금처럼 택배 업체가 많지도 않았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서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셔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안 쓰던 몸을 쓰려고 해서 그랬던 건지 아버지의 몸은 점점 상해갔습니다. 어깨와 등에는 매일 파스가 덕지덕지 붙여있고 무릎과 손목엔 보호대를 차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앓는 소리를 내시거나 인상을 찌푸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쁜 소희,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일주일에 딱 하루 쉬시는 일요일엔 저와 어디든 가주셨습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집 앞 놀이터라도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와 놀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였기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저는 그토록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는 제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직장에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손부업은 놓지 않고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 구석에는 항상 인형이나 필기구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거실에서 액세서리를 만지며 손부업을 하고 계셨고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일 오후 환한 대낮에 아버지를 보는 건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벌써 들어와요?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나처럼요. 그런데 미소를 짓고 있는 입가가 파르르 떨리고 어머니와 마주친 눈이 축 처지더니 그 인자한 미소는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팔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물을 쏟으시면서 자켓 안쪽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어머니의 부엌거리가 있는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종이를 열어보셨고 아버지를 이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대장암이셨습니다. 사기까지는 아니셨지만 수술만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픈 건 아버지면서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나 죽으면 당신이랑 소희는 어떡해? 소희 아직 중학생인데 당신이 혼자 어떻게 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죽긴 누가 죽어요.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죽는 생각을 해요? 소희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죽어요. 알겠어요? 어머니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아버지를 나무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도 마음을 단단히 잡으셨습니다. 저 대학교 가는 것까지 꼭 볼 거라고 아버지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집과 병원을 쉼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집에서 등교를 했다가 하교는 병원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병원에서 잤다가 등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벌어오셨던 돈, 저를 위해 아파트에 이사 가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돈은 아버지 수술비로 모두 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아버지 병원으로 가면 어머니는 식당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5시간을 일을 하시고 집에 가서 집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제야 제가 집에 갔고 어머니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가 수술하고 병원에 계신 한동안은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퇴원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며 집과 병원을 오가는 동안에는 어머니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셨습니다. 주말에는 웨딩홀에도 나가셨습니다. 아주머니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팀장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 참 열심히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제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병원을 오가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간호사분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상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제 꿈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와, 그럼 나중에 우리 소희가 아빠 치료해 주는 거야? 뭐? 그때까지 아프려고? 얼른 나아야지 아빠. 아, 참, 그렇지. 아빠 얼른 나와서 우리 소희 간호사 되는 거 꼭 봐야겠다. 그래 아빠, 꼭 약속 지켜야 한다. 나 간호사 되는 거 꼭 봐야 해. 그래, 우리 딸.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간호사가 되는 것을 결국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겨울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방학인데도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주무셨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잤거든요. 그런데도 일찍 눈이 떠졌고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가시는 창밖의 풍경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전날 어머니가 부탁하셨던 짐이 있어서 짐을 챙기고 일찍부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도 적은 아주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날씨조차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밖과 달리 병원은 어수선했습니다. 아니, 병원 로비는 조용했는데 아버지가 있는 병실층에 다다르니까 고요함이 싹 가셨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도 들리고 다급한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실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복도로 나와서 기웃거렸습니다. 모두 시선은 한 군데로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 둘에 간호사 4~5명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다급한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계셨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정신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지 30초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심장은 멈추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수라장이었던 병실이 누가 볼륨을 꺼버린 것처럼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의사 한 명이 아버지의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막을 깨고 소리를 지르며 우셨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간호사 몇 명도 몰래 눈물을 훔쳤고 같은 병실을 쓰던 사람들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눈물을 훔치는 망연자실한 간호사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중상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성적이 쭉쭉 오른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는 기적적으로 전교 1등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힘을 쏟아부었던 수능 성적도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서 제가 목표하던 학교의 간호학과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꿈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제 상황은 너무나도 냉정한 현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아버지 병원비 내고 부족한 건 대출을 받았어. 아직 반 정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소희 등록금 해주려고 조금씩 모아둔 게 있긴 한데 이거 한 학기 등록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 미안해, 소희야. 어머니는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시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고생을 하고서도 자식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신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요즘 학자금 대출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요즘에 대출 없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내 학비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래봤자 이제 막 20살이 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했거든요. 대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두려웠는데 대출까지 받으려니 여간 마음 한구석이 쓰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사회초년생인 저한테는 너무 무겁고 무섭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학교엔 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근로장학생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뭐가 되었든 최대한 대출을 안 받는 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먼저 대학교 가기 한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알바는 초반 무한리필집이었습니다. 학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말에만 일단 해보자 싶어서 구한 주말 알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새로운 알바생이 진짜 많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나 많이 뽑나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생긴 지 좀 되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정말 못된 심보에 직원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부하 직원한테 세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초밥 뷔페 사장이 그랬습니다. 직원들한테 세차시키고 자기 친구들 불러와서 가게에서 엄청 시끄럽게 술 먹으며 대놓고 직원들 험담하고 담배 심부름도 시켰고요. 일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맨날 퇴근 시간보다 더 초과해서 근무하는 건 기본이었고 일할 때 사장님이 직원들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타박하고 면박 주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계속 못 버티고 때려쳤고 항상 새로운 직원들만 많았던 거죠. 요즘 애들은 아주 끈기가 없어. 한 달마다 그만두면 이게 말이 되냐고. 어휴, 하여간 요즘 것들은 진짜. 아, 이모님이 자꾸 이상한 애들 뽑는 거 아니에요? 초밥 뷔페에는 이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서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이대가 저희 어머니 정도로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대우를 더 잘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기회가 돼서 이모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정말 별로였지만 이모님 보면서 저도 힘내보자 생각했죠. 개강 후에도 일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초밥 뷔페에서 3개월을 채웠는데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둬야겠다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일 시작하시기 전에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소희 학생, 나랑 마트 가서 일할래요? 네? 마트요? 우리 아들 친구 엄마 중에 친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요 앞에 마트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이 꼴 보고 일하느니 돈도 더 주고 대우도 잘해주는 곳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마트로 갈까 하는데 같이 가서 일할래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데려가고 싶은데 그건 경우가 아니기도 하고 소희 학생이 참 착실하고 차분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정말 같이 가서 일해도 돼요? 그럼요. 사람이 아직 안 구해져서 아마 소희 학생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기 좋을 거예요. 이거 내 전화번호. 혹시 생각 있으면 말해줘요. 마침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초밥 뷔페 관두고 어디서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이모님께 마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트는 일주일 뒤에 오픈을 했습니다. 급여도 잘 챙겨주고 복지도 좋았고 사장님 부부도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일 저녁에도 시간이 널널했거든요. 사장님 부부께서 그때도 일해준다면 본인들이야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 저녁 3일과 주말에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평일 이틀은 스펙 쌓을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동기들과 술 한잔 할 시간, 어울릴 시간 없이 정말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손가락에 불이 날 정도로 열심히 과제를 하다가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고 상품 정리를 하는 하루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마트에 손님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산대 줄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줄 뒤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아! 정신 좀 차려봐, 준혁아! 준혁아! 어떤 젊은 엄마가 마트 카트에 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눈이 커다래져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요. 헉헉 하면서 큰 숨을 힘겹게 내쉬던 아이는 갑자기 두 팔을 툭 늘어뜨리고 고개가 뒤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허헉거리는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 엄마는 눈물을 쏟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트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목을 받쳐주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엄마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저 간호대생입니다. 제가 볼게요. 제 말에 옆에 있던 남자들이 아이를 조심스레 하지만 빠르게 안았고 제가 있는 쪽으로 와주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있던 상품들을 다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치우다가 상품 몇 개가 계산대 밑으로 우르르 떨어졌지만 주울 경황도 없었고 손님들조차도 상황이 너무 다급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그저 숨을 쉬지 않는 아이에게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 둘이 아이를 계산대 위에 눕혔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아이의 엄마가 비집고 들어오며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숫자를 세는 소리와 아이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폐소생술을 한 10분은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 모형에만 연습을 해봤지 실제로 해보는 것은 처음이라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다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 아이가 내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제발 살아나기를 빌었습니다. 10분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미동도 없던 아이의 입술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막힌 숨을 토해내듯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아이가 숨을 쉰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죽여 울던 아이의 엄마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벌벌 떨리는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기 직전에 아이의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다시 와서 제대로 살해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얼른 가보세요. 아이의 엄마는 끝까지 꾸벅꾸벅 인사를 하다가 구급차를 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마트 사장님 부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소희 학생, 정말 고생했어. 아이고, 소희 학생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일할 힘도 없겠다. 오늘은 이만하고 얼른 들어가 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여긴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까 얼른 가봐. 오늘도 수고했어, 소희 학생. 사장님 부부의 배려로 저는 일찍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은 그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방금 사람을 살린 건가 하는 현실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에 가서까지 여전히 덜덜 떨리는 손을 보고서야 꿈이 아니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기분도 있었고 작은 두려움도 있었고 제일 큰 감정은 뿌듯함이었습니다.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되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는 날이라서 열심히 마트에서 상품 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열중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이틀 전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는 좀 괜찮은가요? 네, 덕분에요. 아직 병원에 있긴 한데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니에요. 다들 놀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었는지.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렇게 진심을 쏟기가 힘든 거잖아요. 놀라긴 했지만 제가 간호대생이거든요. 배운 게 있어서 그런가 그냥 빨리 심폐소생술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간호대생.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니에요. 사례는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살해하시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거 원하고 한 일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네? 아이스크림이요? 아이 엄마의 고집이 완강하더라고요. 곤란해진 저는 정리하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들어보이면서 이거 하나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저는 제가 말하고도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인가 싶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저를 찾아오거나 뭔가 더한 걸 해주실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아이스크림 정말 먹고 싶었던 거라고 했고 아이의 엄마는 알겠다면서 제가 고른 그 아이스크림을 박스채로 사서 제게 주고 떠났습니다. 덕분에 한 달 내내 식후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구해준 일이 있고 한 2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학과장 교수님께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때 학과장 교수님과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었고 수업 시간에 출석 불린 게 다였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완전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희 학생, 사람을 구했다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어린아이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나? 그걸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희 학생, 땡땡 병원이라고 하나? 그 병원에서 소희 학생이 아이를 구한 사건을 알게 된 모양이야. 거기 원장님이 아주 감명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희 학생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내고 가셨어. 네? 그게 대체... 소희 학생 앞으로 등록금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정말 착한 일 했네. 고마워요. 우리 간호학과를 빛내주고 우리 학교를 빛내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병원이 꽤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대체 그 병원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알게 된 건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제 등록금까지 내주시다니. 그것도 4학년 때까지 전부 다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제게 온 건지 믿기 힘들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받아도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희 학생이 착한 일 했으니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거야. 나중에 좋은 간호사가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병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네, 저 진짜 좋은 간호사가 될게요. 그날 다시 한번 제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의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한 분의 도움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 후 제 등록금을 후원해 주었던 그 병원의 면접을 보았고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간호사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병실 담당을 했거든요. 하루에도 몇 명씩 병실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가도 완쾌하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뿌듯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모두 기억하고 어떤 병명인지, 특이사항은 뭔지, 어떤 약을 투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환자에게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했죠. 어느 날은 새로운 환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1인실로 들어온 환자였는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대체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하며 열심히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병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병명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수술도 한 적이 있었고 아마 일상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또 한 차례 수술 일정이 잡혀있는 아이의 차트를 보며 걱정의 한숨을 내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아봤는데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누구였더라? 입원하셨던 환자분은 아닌 것 같고 보호자분이셨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한참 생각하고 있으니 저를 부른 여자가 빙긋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한 차례 더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제야 그 사람이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아이의 엄마였던 겁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죠? 너무 신기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는 잘 지내나요? 제가 쉬지도 않고 질문을 쏟아내니까 아이의 엄마가 웃으면서 로비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실이 있는 층 중앙에 있는 로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우연이 신기해서 마음이 한참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소희 씨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저희 외삼촌이 병원장으로 계신 병원이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머릿속에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고 제게 들어온 후원.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병원장님의 조카라고? 그럼 제게 후원을 하신 분이 병원장님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인 건가? 어쩐지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 병원까지 퍼지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차근히 떠오르더니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럼 제게 후원을 해주신 분이 네, 맞아요. 소희 씨가 그날 아이스크림만 받고 가셨잖아요. 제 마음이 영 불편해야 말이죠. 그래서 삼촌의 이름을 살짝 빌렸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말 안 해서. 네? 아니요. 미안하다뇨. 그냥 좀 놀라서. 그랬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사례를 받았네요,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되셨으니 제가 후원을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그때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후원해주신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알바만 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소희 씨가 살려준 저희 아이 목숨값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참,
아이는 잘 지내나요? 오늘 여기 입원했어요. 1인실에. 아, 제가 방금까지 차트로 보고 있던 그 아이가 바로 제가 살렸던 그 아이였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아이의 병명과 상황을 차트로 모두 보았기에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방금 차트로 봤어요. 이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분명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이가 저를 알고 있나요? 그럼요. 수도 없이 말해줬는걸요. 소희 씨 덕에 저희 아이 꿈이 간호사가 되었어요. 어머, 정말요? 네, 소희 씨 얘기하면 정말 좋아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멋있는 분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모레 수술이던데 아이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병원 선생님들 다 실력 좋으시잖아요. 소희 씨처럼 훌륭한 간호사님들도 많고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저희 아이도요. 분명히 다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대화를 마친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왠지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수술을 앞둔 아이에게 마냥 웃어줘도 되나?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병실 문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도 저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주었거든요. 제 걱정과 다르게 아이는 너무나도 밝고 너무 명랑하고 정말 활기찼습니다. 기운이 정말 좋아서 오히려 제가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도 엄마도 걱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모두 잘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예정대로 아이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예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 환자는 분명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예감대로 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 후 병실로 올라오는 아이를 보고 안도감의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완치라는 게 힘든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는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도 아이의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둘 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이한테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치료받으면 되죠. 저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아이를 키웠는지 정말 대단하고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넌 분명 아주 멋진 간호사가 될 거야. 아이는 치료가 있는 날에 저희 병원에 올 때면 꼭 제게 점심 식사 신청을 합니다. 그럼 아이와 아이의 엄마와 셋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이마저도 못할 만큼 바쁜 날이더라도 아이는 꼭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제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치료 잘 받았다면서 자랑을 해주곤 하죠. 아이가 다녀간 날이면 그 하루에 저는 행복한 에너지가 온몸에 가득 찹니다. 제가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었는데 도리어 제가 받고 제가 또 배우고 있네요. 아이를 만난 후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병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엔 정말 아픈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며 이 봉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주 나중에는 진짜 간호사가 된 그 아이와 함께 봉사를 다닐 날이 오겠죠. 저는 분명 그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